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 옆에 있어. 시어머니 박순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좁은 빌라 현관에 울려 퍼졌다. 며느리 김미선은 임신 8개월에 배를 움켜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붉게 번져 있었고 입술 가장자리에서는 피가 흘렀다. 어머니, 제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배가 아파요. 잘못?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너 같은 년이 우리 강민우의 아내라니 죽어도 인정 못해.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주제에, 친정 재산도 없는 주제에. 박순자는 미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미선의 비명. 뱃속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아니, 아이를 지켜야 해. 하지만 그녀의 몸은 힘이 없었다. 살려주세요. 아기만은. 제발. 시끄러워. 내가 우리 집안에 무슨 복을 가져왔어? 매일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못하면서. 그날 밤 미선은 119를 부르려 했지만 박순자가 전화기를 빼앗았다. 양수가 터진 채로 계단을 내려가던 미선은 그만 발을 헛디뎠다. 굴러 떨어지는 순간 그녀는 생각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응급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 죄송합니다. 아이는 못 살렸습니다. 미선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배 속에 아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몰랐다. 15년 후 자신이 똑같은 악마가 될 줄은. 강민우와 김미선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은 50명도 안 됐다. 미선의 친정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언니 하나만 캐나다에서 날아왔다. 민우는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미선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 직원이었다. 언니, 민우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행복할 거야. 미선아, 시댁 식구들은 좀 어때? 괜찮아? 미선은 잠시 망설였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 박순자의 태도가 싸늘했던 게 신경 쓰였지만 민우가 좋았기에 참았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순자가 말했다. 민우야, 너 정말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니? 아직 늦지 않았어. 내 친구 딸, 서울대 나온 애 있잖아. 그 애는 의사고, 집안도. 어머니, 그만하세요. 벌써 결혼했잖아요. 하, 답답해. 내가 그렇게 고집부리더니. 후회하지 마. 미선은 뒷좌석에서 숨을 죽였다. 옆에 앉은 시아버지는 창밖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혼집은 민우의 부모님과 같은 빌라 건물 안에 있었다. 3층에는 시부모님, 2층에는 신혼부부. 이것도 시어머니의 고집이었다. 며느리가 시댁 가까이 있어야지. 내가 지켜봐야 한다니까. 결혼 첫날 밤, 미선은 긴장했다. 하지만 민우는 다정했다. 미선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어머니는 조금만 참아줘. 원래 까칠하신 분이야. 응, 나 괜찮아. 새벽 5시.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미선이 깼다. 미선아, 일어나. 며느리가 시댁 첫 아침상도 안 차리고 자면 어떡해? 네. 지금 몇 시인데요? 5시면 늦은 거야. 우리 시절엔 4시에 일어나 밥했어. 빨리 안 나와? 미선은 황급히 옷을 입고 부엌으로 갔다. 박순자는 팔짱을 낀 채 미선을 노려봤다. 밥 6인분 짓고 된장찌개,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해. 7시까지 할 수 있겠어? 6인분이요?
내 식구인데. 손님 올 수도 있잖아. 빨리 안 해? 미선은 서툰 솜씨로 밥을 지었다. 손이 떨렸다. 된장찌개는 너무 짜게, 김치찌개는 너무 싱겁게 만들어졌다. 계란말이는 타버렸다. 7시 아침상을 차렸지만 박순자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먹으라고? 너 요리도 못하면서 어떻게 시집을 와? 밥도 설익었어. 박순자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미선의 얼굴에 던졌다. 다시 해. 지금 당장. 민우는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어머니, 첫날이니까 좀 봐주세요. 여보, 미안해. 나 출근해야 돼. 당신. 회사에서 중요한 회에 있어. 나중에 보자. 민우는 그렇게 나가버렸다. 미선은 혼자 깨진 그릇을 주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올 수도 없었다. 박순자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3개월 후 미선은 임신 사실을 알았다. 기쁨도 잠시, 입덧이 시작됐다. 화장실에서 토하는데 박순자가 문을 벌컥 열었다. 뭐해, 청소는 했어? 어머니, 입덧이 심해서. 입덧? 나도 애 셋 낳았어. 입덧하면서도 시댁 일 다 했다고. 배 좀 불렀다고 게으름 피우지 마. 하지만은 무슨. 빨래 널고, 청소하고, 점심 준비해 12시까지. 미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어지러웠다. 하지만 해야 했다. 안 하면 또 맞을 테니까. 어느 날 미선이 빨래를 널다가 어지러워 주저앉았다. 박순자는 찬물을 미선의 얼굴에 끼얹었다. 일어나. 점심 준비 안 했잖아. 내 남편이 점심 굶으면 어떡하게. 어머니. 제발.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쉬긴 뭘 쉬어. 우리 시절엔 애 벤 채로 밭일도 했어. 요즘 것들은 정말 나약해서 큰일이야. 미선은 민우에게 울면서 전화했다. 여보. 나 힘들어. 어머니가. 미선아,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좀 참아줘. 언제까지 참아요? 난 임신했다고요. 뱃속에 우리 아기가. 알아. 조금만 참아.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하지만 민우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잠만 잤다. 미선의 고통은 보이지 않았다. 임신 6개월, 미선의 배가 불러왔다.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박순자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안정?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하면 그게 안정이야. 몸 좀 움직여야 애도 건강해.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뭘 알아? 나는 애 셋 낳았다고. 내 말대로 해. 임신 8개월째 되던 11월의 어느 저녁. 미선은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박순자가 저녁 식사 후 바닥에 일부러 음식을 쏟았기 때문이다. 이것 봐, 김치국이 바닥에 쏟아졌네. 빨리 닦아. 네. 미선이 바닥을 닦는데 갑자기 따뜻한 물이 다리를 타고 흘렀다. 양수였다. 어머니, 양수가. 병원 가야 해요. 뭐, 아직 달도 안 찼는데 무슨 소리야. 꾀병 부리지 마. 진짜예요. 배가 아파요. 미선은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통증이 몰려왔다. 아기가 나오려고 한다. 어머니. 제발. 구급차 불러주세요. 구급차? 내가 허락도 없이 구급차를?
시어머니 허락 없이 함부로. 박순자는 미선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져버렸다. 화면이 깨졌다. 어머니. 아기가 죽어요. 시끄러워. 내가 약한 거야? 제대로 몸 관리도 못하면서. 그때 미선이 박순자의 치마를 붙잡았다. 제발.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제발. 박순자는 미선의 손을 부리치며 뺨을 때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내 옷에 손대지 마. 더러워. 미선은 비틀거렸다. 그리고 계단 쪽으로 넘어졌다. 마지막 계단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태아 심음이 안 돼요. 내 아기.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기는 못 살렸습니다. 민우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우리 아기.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 날 박순자가 병원에 찾아왔다.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다. 미선아, 내가 조심했어야지. 왜 계단에서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요? 애가 약해서 그런 거야? 내 탓이야. 제대로 몸조리도 못하면서. 미선의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다. 사랑도, 희망도, 인간성도. 모든 게 사라졌다. 나가주세요. 뭐? 나가라고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것 봐,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반말을. 나가. 미선의 절규에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박순자는 코웃음 치며 나갔다. 그날 밤 미선은 결심했다. 이혼하겠다고. 이 지옥에서 나가겠다고. 이혼 조정 과정은 참담했다. 민우는 어머니 편만 들었다. 여보, 어머니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실수로. 실수. 날 때린 게 실수예요? 구급차 못 부르게 한 게 실수예요? 우리 아기가 죽은 게 실수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셔. 닥쳐요.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다 똑같아요. 변호사 사무실. 민우 측 변호사가 말했다. 위자료는 없습니다. 부인 측에 과실이 있으니까요. 계단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 아닙니까? 뭐라고요?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이혼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위자료는 어렵습니다. 미선은 빈손으로 쫓겨났다.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 그녀는 노원구의 한 고시원에 짐을 풀었다. 2평 남짓 한 방. 화장실도 공용이었다. 첫날 밤 그녀는 베개를 물어뜯으며 울었다. 아니, 울음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몸만 떨렸다. 죽을 수는 없어. 죽으면 그년들이 이기는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미선은 밤에는 편의점에서, 낮에는 부동산 중개소 보조로 일했다. 하루 3시간만 잤다. 커피를 하루 6잔씩 마셨다. 손톱은 깎을 시간도 없어 다 닳아 없어졌다. 언니, 좀 쉬어. 쓰러지겠어. 편의점 사장이 걱정했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전 괜찮아요. 일 더 주세요. 1년이 지났다. 미선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2년이 지났다. 그녀는 작은 중개소를 하나 인수했다. 3년이 지났다.
그녀는 재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건물을 샀다. 이 지역이 3년 내에 재개발 들어갈 거야. 지금 사두면. 미선의 예측은 적중했다. 5년 만에 그녀의 자산은 30억이 됐다. 10년 만에 중개업소 10개를 거느린 사장이 됐다. 2024년 미선은 강남에 본사를 차렸다. 그녀는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꿨다. 눈, 코, 턱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이름도 서연이로 개명했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웃었다. 냉소적인 미소. 김미선은 죽었어. 이제 난 서연이야.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2024년 가을, 중개소에 한 청년이 찾아왔다. 강준혁 키 180cm, 깔끔한 외모에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사장님, 원룸 하나 구하려고요. 병원 근처로요. 병원 근처요? 무슨 일 하세요? 택배요. 그리고 밤에는 대리운전.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셔서 병원비를. 연희의 가슴이 뛰었다. 이 청년, 자신과 비슷했다. 상처받고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말기예요. 의사가 6개월 남았대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저밖에 없어서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집 구해드릴게요. 보증금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천천히 갚으세요. 정말요? 하지만 괜찮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 회사에서 일하세요. 정식 직원으로. 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음 6개월, 연희는 준혁을 도왔다. 병원비를 대주고 어머니 간병인도 구해줬다. 준혁은 감격했다. 사장님. 아니, 누나.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그냥 내가 나처럼 보여서. 나처럼요? 응, 혼자 싸우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준혁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준혁은 연희의 품에 안겨 울었다. 누나. 전 이제 혼자예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내 가족이 될게. 그날 밤, 연희는 결심했다. 이 청년과 결혼하겠다고. 그를 이용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겠다고. 17살이나 어린 남자랑 결혼한다고? 미쳤어? 직원들은 수근댔다. 하지만 연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복수를 위한 도구라는 걸.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결혼식은 성대했다. 하객 300명, 특급 호텔,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 연희는 모든 걸 과시했다. 박순자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짓밟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컸다는 걸. 신혼여행은 유럽 한 달 일정. 준혁은 감격했다. 누나, 꿈만 같아요.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당연하지. 우리 준혁이는 자격 있어. 하지만 연희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준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그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결혼 3년 차, 연희는 임신했다. 43세의 고령 임신. 의사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연희는 낳기로 결심했다. 이번엔 꼭 지킬 거야. 내 아기. 꼭. 딸을 낳았다. 이름은
서유나. 연희는 유나를 미치도록 사랑했다. 잃어버린 첫 아이를 유나에게서 찾으려 했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다. 누나,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딸도 좋죠. 연희는 불안했다. 준혁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17살 연하 남편. 그는 여전히 젊었고 연희는 늙어가고 있었다. 유나는 10살이 됐다. 연희는 53세, 준혁은 36세였다. 연희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준혁은 여전히 젊었다. 어느 날 준혁이 20대 여자를 데려왔다. 누나, 소개할게. 내 새 비서 이지은이야. 이지은 24세,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화사한 얼굴.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비서요? 우리 회사에 비서가 필요했나요? 제가 일이 많아져서요. 지은이가 많이 도와줄 거예요. 지은은 연희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있었다. 사모님, 잘 부탁드려요. 네. 다음 날부터 준혁은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술 냄새와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준혁아,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일이 많아서요. 지은이랑 야근하고. 야근? 매일. 의심하지 마세요. 짜증나게. 연희는 거울을 봤다. 53세의 얼굴. 주름, 기미, 처진 피부. 그녀는 울었다. 나도 늙는구나. 준혁은 이제 날 안 보는구나.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2주 후 보고서가 왔다. 사진들이 가득했다. 준혁과 지은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웃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이지은, 24세. 준혁과 1년 전부터 교제. 현재 임신 3개월. 연희는 보고서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웃었다. 미친 사람처럼. 아, 이게 복수구나. 내가 당하는구나. 연희가 준혁을 추궁했다. 준혁아, 지은이가 임신했다며? 준혁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알고 계셨군요. 좋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누나, 아니 연희 씨, 전 지은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누나를 사랑한 적 없어요. 뭐? 누나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솔직히 17살이나 많은 여자를 누가 진심으로 사랑해요? 연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심장마비가 왔다.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가 말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해요. 하지만 스트레스는 계속됐다. 준혁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 분할 청구합니다. 결혼 생활 10년, 법적으로 절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연희에게 말했다. 싸워볼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양육권도. 남편 측에서 유나의 양육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가정이 필요하다면서요. 유나를? 내 딸을? 연희는 절규했다. 재산은 좋다. 다 가져가라. 하지만 유나만은 안 된다. 법정 싸움은 1년간 계속됐다. 연희는 밤낮으로 변호사와 상의하고 증거를 모으고
싸웠다. 결과는 반반이었다. 양육권은 원고 서연이에게. 하지만 재산 분할은 피고 강준혁에게 40% 지급. 연희가 평생 모은 재산의 40%, 150억 원을 준혁에게 넘겨야 했다. 하지만 윤아를 지켰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준혁은 지은과 재혼했다. 그들은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샀다. 연희의 돈으로. 3년이 흘렀다. 윤아는 13살이 됐다. 어느 날 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 집에 가봐도 돼? 연희의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딸의 권리였다. 그래, 가고 싶으면 가. 윤아는 준혁의 집을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다. 지은이 나왔다. 너 누구야? 저. 윤아예요. 아빠 딸.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 그 늙은 여자 딸? 허락도 없이 왜 와? 준혁 오빠. 준혁이 거실에서 나왔다. 소파에 누워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왜? 저. 아빠. 지은아, 그만해, 내 딸이야. 딸 웃기지 마요. 우리 민준이가 진짜 아들이지. 저 애는 뭐예요? 늙은 여자가 낳은. 지은은 윤아의 어깨를 밀쳤다. 나가, 여기 내가 올 곳이 아니야. 하지만 나가라고. 윤아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연희는 딸을 꼭 안아줬다. 윤아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새 엄마가 무서워요.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순간 연희는 깨달았다. 15년 전 자신이 당한 그 지옥을 지금 자기 딸이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윤아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연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 자신도 그 답을 몰랐으니까. 2년이 지났다. 준혁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그의 재산을 모두 자기 명의로 돌렸다. 사업도 지은의 이름으로 바꿨다. 오빠에게 절세에 유리하대요. 하지만 오빠는 경영 감각이 없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준혁은 순진했다. 아니, 어리석었다. 그는 지은을 믿었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더 젊은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28살의 재벌 3세. 오빠, 사업차 출장 가요? 또. 이번 주만 3번째잖아. 시끄러워요. 돈은 내가 벌잖아요. 오빠는 집에서 애나 봐요. 지은은 준혁을 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뺨을 한 대, 다음엔 주먹으로. 그 다음엔 물건을 던졌다. 쓸모없는 것. 늙은 여자 재산 축내더니 이제 나한테 빌붙으려고? 지은아. 지은아는 무슨. 나가 있어요. 꼴도 보기 싫어. 준혁은 아들 민준에게라도 의지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도 엄마의 영향을 받았다. 아빠 나빠. 엄마가 그랬어. 아빠는 쓸모없는 사람이래. 민준아. 저리 가. 준혁은 무너졌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하루에 소주 2병, 3병. 손이 떨렸다. 내가 뭘 한 거지? 연희 누나한테. 내가. 2037년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연희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밤 11시. 누굴까? 문을 열었다. 준혁이 서 있었다. 그는 초췌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코트는 찢어져 있었다. 연희 씨. 왜 왔어? 도와주세요. 제발. 갈 곳이 없어요. 준혁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렀다. 지은이가 저를 쫓아냈어요. 재산도 다 가져가고 아들도 못 보게 하고. 연희는 그를 내려다봤다. 복수할 기회였다. 그를 발로 차고 문을 닫으면 됐다. 그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돌아가. 연희 씨. 제발. 하룻밤만.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살아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이제 알아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준혁은 문 앞에서 쓰러졌다. 울고 또 울었다. 연희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유나가 계단에서 내려왔다. 엄마. 저 사람. 신경 쓰지 마. 들어가. 하지만 아빠잖아요. 아빠? 저 사람은 우릴 버린 사람이야. 유나는 16살이 됐다. 그녀는 엄마를 봤다. 연희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엄마, 저 사람도 불쌍해요. 불쌍해? 저 사람이 우리한테 뭘 했는데. 알아요. 하지만 복수하면 우리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요? 연희는 딸을 봤다. 유나의 눈에는 증오가 아닌 연민이 있었다. 자비가 있었다. 유나야. 엄마, 우리가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연희는 주저앉았다. 딸이 맞았다. 복수는 또 다른 고통만 만들 뿐이었다. 그날 밤, 연희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15년 전 받았지만 열어보지 않았던 것, 박순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보낸 편지였다. 봉투를 뜯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미선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암 말기란다. 3개월 남았다고 의사가 말했어.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못됐다. 내게 한 모든 것들 후회한다. 사실은 말이야. 나도 시집와서 똑같이 당했어. 우리 시어머니한테. 매일 맞고, 욕먹고, 굶고. 첫아이도 그렇게 잃었어.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나는 미쳤던 거야. 그 고통을 내게 되풀이한 거지. 너를 괴롭히면서 내 상처를 풀려고 했어. 하지만 그건 핑계야. 변명이야. 내가 약했던 거야.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 고통의 사슬을 끊을 용기가. 미선아, 내가 나보다 강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길.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겠지. 하지만 알아줘.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을. 시어머니 박순자. 연희는 울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박순자를 이해했다. 그녀도 피해자였구나. 그녀도 상처받은 사람이었구나. 이 고통의 사슬을 누군가는 끊어야 해. 그게 나인 거야.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준혁을 객실에 재웠다. 샤워를 시키고 깨끗한 옷을 주고 아침을 차려줬다. 먹어. 연희 씨. 왜 이렇게 해주세요? 너를 용서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복수도 안 할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유나 때문이야. 내 딸이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니까.
연희는 변호사를 고용해 준혁의 재산을 되찾아 줬다. 지은과의 소송에서 이기도록 도왔다. 왜 이렇게까지? 저는 누나를 배신했는데. 나도 몰라.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그리고 연희는 지은을 만났다. 뭐 하러 왔어요? 늙은 것이. 지은 씨, 당신도 언젠가 나처럼 될 거예요. 웃기지 마요. 전 달라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누군가를 학대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와요. 당신도 당할 거예요. 더 정고, 더 아름다운 사람한테. 닥쳐요. 하지만 연희의 예언은 적중했다. 1년 후, 지은은 재벌 3세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았다. 그 남자는 20살의 모델과 결혼했다. 지은은 무너졌다. 그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사업도 망했다. 빚더미에 앉았다. 그리고 새로 만난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연희는 63세, 유나는 23세가 됐다. 준혁은 연희의 집 근처에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다. 그는 더 이상 연희의 남편이 아니었지만 유나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했다. 유나야, 아빠가 케이크 구웠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 제대로 못 해줘서. 괜찮아요. 이제는요. 유나는 사회복지사가 됐다. 그녀는 학대받는 여성들을 돕는 쉼터, 희망의 집에서 일했다. 엄마, 나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유나야. 아니, 나보다 더 강해. 넌 미워할 줄 몰라. 엄마한테 배웠어요.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걸. 어느 날, 쉼터에 한 여자가 찾아왔다. 얼굴은 상처투성이, 몸은 멍투성이. 이지은이었다.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유나는 지은을 받아들였다. 쉼터에서 치료하고 심리상담을 받게 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예전에 선생님한테 기억나요. 저 엄마 딸이에요. 서연희의 딸. 지은은 얼굴을 가렸다. 죄송해요. 정말 저 미쳤었어요. 알아요. 당신도 아팠던 거죠. 유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이지은이 쉼터에 왔어요. 그래? 우리가 도와줘야 할까요? 연희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도와줘라. 그게 옳은 일이니까. 연희는 쉼터를 방문했다. 지은은 연희를 보고 얼굴을 돌렸다. 사장님. 아니, 언니 죄송해요.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연희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도 피해자였구나. 누군가한테 상처받아서 다른 사람을 해친 거. 나도 그랬어요.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어. 이제 그만해요. 우리 모두 이 고통의 사슬을 끊어요. 지은은 울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참회했다. 그해 가을, 연희는 병원에서 우연히 강민우를 만났다. 30년 만이었다. 그는 67세가 됐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중풍이었다. 미선이? 저 서연이에요. 사람 잘못 보셨나 봐요. 아니야. 내 목소리. 미선이 맞아. 민우는 휠체어에서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으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우리 아기. 내가 죽였어. 내가. 어머니 편만 들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우는 울었다. 67세 노인의 눈물. 미선아. 나. 너무 후회했어. 매일 후회했어. 이혼하고 재혼도 못했어. 우리 아기가 꿈에 나타나서 울고 있었어. 연희는 그를 봤다. 한때 증오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는 늙고 병들고 후회하는 노인일 뿐이었다. 용서해요. 뭐? 용서해요. 민우 씨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모두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미선아. 고마워. 정말. 그리고 우리 아기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럼 좋겠어. 둘은 한참을 울었다. 30년 전의 상처가 마침내 아물기 시작했다. 2048년 설날, 연희의 집에는 이상한 가족들이 모였다. 전남편 준혁과 그의 아들 민준, 딸 유나와 유나의 남자친구, 이지은, 그리고 강민우. 이게 무슨 명절 모임이야? 준혁이 웃으며 말했다. 가족 모임이지. 우리 다 가족이잖아. 지은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쉼터를 나와 작은 식당을 열었다. 사장님, 잡채 다 됐어요. 고마워요, 지은 씨. 민주는 연희를 할머니라고 불렀다. 할머니, 떡국 맛있어요. 많이 먹어, 우리 민준이. 유나야. 정말 예쁘게 컸구나. 내 엄마 젊었을 때랑 똑같아.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니. 고맙구나. 유나는 엄마를 봤다. 연희는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 엄마, 이게 가족인가 봐요. 응.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상처를 공유해도, 서로 용서하고 함께하면 가족이 되는 거. 그래, 유나야. 넌 정말 똑똑하구나. 그날 밤, 유나는 엄마에게 편지를 줬다. 엄마에게. 엄마는 내 영웅이에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증오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용서를 택했어요. 엄마 덕분에 나는 배웠어요. 사랑은 피보다 강하다는 걸, 가족은 선택하는 거라는 걸. 할머니 박순자도, 이지은도, 아빠도, 강민우 할아버지도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상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엄마는 그 고리를 끊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고통을, 엄마가 박순자한테 당한 고통을 더 이상 전달하지 않았어요. 나도 엄마처럼 살게요.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될게요.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고, 복수하는 대신 용서하고, 증오하는 대신 이해하는 사람이요. 엄마가 보여준 그 용기. 나도 이어갈게요. 사랑해요, 엄마. 세상에서 가장. 딸 유나가. 연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진짜 승리구나.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 고통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것이. 연희는 66세가 됐다. 그녀는 학대 피해 여성 쉼터 희망의 집의 이사장이 됐다. 전 재산의 절반을 쉼터에 기부했다. 유나는 그녀의 곁에서 센터장으로 일했다. 엄마, 오늘 새로 들어온 분이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24살 임산부예요. 시어머니한테 맞았대요. 연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30년 전에 자신이 생각났다.
쉼터로 갔다. 한 젊은 여자가 배를 감싸고 울고 있었다. 임신 8개월. 얼굴에는 멍, 팔에는 상처.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어요. 아기가 위험하대요. 연희는 그 여자를 꼭 안아줬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제가 지켜줄게요. 당신도, 당신의 아기도. 정말요?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여기가 당신의 집이에요. 이제부터. 그날 밤, 연희는 하늘을 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 아기야,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른 엄마들, 다른 아기들 지키고 있어. 내가 가르쳐 준 거야. 고통은 끝낼 수 있다는 걸 사랑으로. 2050년 가을, 연희의 66번째 생일.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준혁, 지은, 유나, 민준, 민우, 그리고 쉼터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 생일 축하합니다, 사장님. 케이크에 66개의 촛불이 켜졌다. 연희는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이 세상 모든 며느리들이, 모든 시어머니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촛불을 끄고 박수가 터졌다. 유나가 말했다. 엄마, 소원 뭐 빌었어요? 비밀이야. 하지만 이미 이뤄진 것 같아. 뭔데요?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민준이 물었다. 할머니, 가족이 뭐예요? 연희는 민준을 안아 올렸다. 가족은 말이야. 서로의 상처를 알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들이야. 서로 미워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가족이란다. 그럼 우리도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가 연희의 팔짱을 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딸. 둘은 그렇게 걸었다. 서로를 지탱하며. 진짜 가족처럼. 연희는 뒤돌아봤다. 준혁이 지은과 민준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들은 재결합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위해 친구가 됐다. 민우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다. 모두가 상처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치유하고 있었다. 연희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28살의 자신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옆에는 젊은 민우가 서 있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박순자에게 맞던 날들. 아이를 잃던 그 밤, 고시원에서 울던 밤들. 준혁을 만나고, 배신당하고, 용서하기까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 모든 고통이 자신을 만들었다.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만들었다. 유나의 사진. 갓 태어났을 때,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해. 최근에 찍은 사진. 쉼터 식구들 전체. 30명이 넘는 사람들. 모두 웃고 있었다. 이게 내 진짜 가족이구나. 다음 날, 쉼터에서 출산 소식이 왔다. 그 24살 임산부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사장님. 산모도 아기도 건강해요. 연희는 병실로 달려갔다.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아기. 연희는 아기를 봤다. 작고, 빨갛고, 아름다운 생명.
이름은 지었어요? 희망이요. 희망이로 지었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희망을 주셔서요. 연희는 눈물을 흘렸다. 30년 전 자신이 잃었던 아기. 하지만 이제 수많은 아기들을 살리고 있었다. 잘 키워요. 사랑으로. 네. 저는 절대 시어머니처럼 안 될 거예요. 제 며느리한테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게 바로 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에요. 연희는 혼자 박순자의 무덤을 찾았다. 15년 만이었다. 어머니. 무덤은 소박했다. 민우가 가끔 관리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저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도 아팠던 거, 어머니도 누군가한테 똑같이 당했던 거.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흩날렸다. 어머니가 저한테 한 것들. 용서해요. 그리고 어머니 시어머니가 어머니한테 한 것들도.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연희는 무덤 앞에 국화를 놓았다.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머니가 끊지 못한 그 사슬. 제가 끊었어요. 그러니까 편히 쉬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무덤을 나오는데 민우가 서 있었다. 미선아. 아니, 연희 씨. 민우 씨. 여기 왜? 어머니 제삿날이라. 둘은 어색하게 마주봤다. 30년의 세월. 그 사이의 모든 고통. 같이 갈까요? 그래요. 둘은 나란히 걸었다. 한때는 부부였고, 한때는 원수였고, 이제는 그저 서로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연희 씨, 행복해 보여요. 민우 씨도요. 많이 편해 보여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이제는 화낼 힘도 없어. 저도요. 미워할 힘도 없어요. 그게 어쩌면 다행인지도. 네, 어쩌면.